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면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래도 이거 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나 보군요. 제가 사니까 떨어지죠? 뭐야, 샀어 또? 제가 안 샀잖아요. 샀어요. 샀어 또? 최근에. 아니, 그렇게 고집불통이더니 또 샀어? 샀어요. 무슨 요일에 사신 거예요? 금요일 날 떨어지길래. 아니, 그렇게 고집불통이더니 어떻게 금요일에 또 딱 사가지고 오늘 또 폭락장을 맞이하셨어요? 폭락장이어가지고 아침에 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아우, 씨, 어지러워. 아니, 그렇게 고집불통 금요일에 또 사셨어? 금요일에 떨어지길래. 와, 대단한 분이 여기 또 살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주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락한 것이며, 네. 이 흐름은 또 언제까지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관련한 이야기 지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집불통이 또 이번에 샀네. 그걸 못 그 참고. 재밌는 친구네, 이 친구. 그걸 못 참고. 근데. 네. 한 1년을 버텼거든요. 총알 마련해 놓고 더 떨어지면 좋으면 되잖아요, 이제. 아니, 일단은 네. 오늘 어떤 상황이에요? 왜 제가 지금 떨어지는 확인을 거예요? 못 해가지고. 네, 오늘은 코스피가 7,484. 예? 7,400이요? 예, 코스닥은 911로 마감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8.29%. 진짜 많이 떨어졌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9.08% 떨어졌습니다. 8%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중에 고점이 8,048이었으니까 장중 낙폭이 제일 크게 벌어졌을 때가 600이에요. 600포인트.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현기증 나는 장세. 와, 엄청나다. 예, 변동성이. 그리고 사실상 뭐 변동성도 컸고 일단 뭐 종가 기준으로 와. 거의 8, 9% 떨어졌으니까요. 사실상 뭐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뭐 폭락 수준으로 좀 오늘 떨어진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왜 떨어졌어? 네. 갑자기? 왜? 일단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표들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장 열리기 전에 일단 글로벌리하게 특히 이제 미국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좀 예고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 예고편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자면 금리 인상 우려. 금리 인상 우려. 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금리 인상이 아니고 우려입니다. 우려를 제가 좀 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려 붙여야 됩니다. 시장은 아주 웃겨. 우려인지 우려인데. 뭔지 이런 거 중요해. 네. 그러면 왜 금리 인상 우려를 사람들이 하게 됐을까? 지난 주말 사이에 말이죠. 일단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5월 달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좋구나. 신규 일자리가 한 8만 개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7만 2천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득도 늘고 경기 예를 들어서 과열. 그렇죠. 뭐 소비도 점차적으로 늘 수 있고 좋은 거죠. 네. 네, 경기가 생각보다 좋네. 이런 지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이제 실업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업은 또 지금 2달 연속으로 4.33인데 4.29로 내려갔어요. 당연하죠. 고용이 느니까 실업이 줄죠. 네. 뭐야? 경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거울 수도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삽시간에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지표를 해석하는 글로벌 IBA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거 봐. 생각보다 뜨겁지? 지금 이란 전쟁 등등등해서 물가 높다고 얘기했지. 근데 고용까지 좋다고 얘기했지. 그럼 뭐야?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하는 글로벌 IBA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로 야 이제 인상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4.53%를 기록해요. 4.5가 사실상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4.5. 예, 근데 4.53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봐라. 금리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됐어요. 일단 원인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원인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기 어렵죠? 네. 돈 빌렸을 때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게 제일 빡빡한 업종이 어딜까요? 돈 많이 빌려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업종,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한 업종, IT, AI, 기술주, 테크 뭐 다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하락폭이 주말 새 컸던 거예요. 투자가 둔화된다고 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13%가 빠지고 반도체 관련한 지수도 어떤 지수는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거 봐 하면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폭락의 전조처럼 큰 천둥을 한번 맞은 거죠. 그 상태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상품도 보니까 다 마이너스 10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이 열리면 그 흐름을 그대로 받겠거나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그래요. 열리기 직전까지 계속 환불도 열렸거든요. 네. 쭉 보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 열리자마자 야 우리도 오늘 그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한 원인이라고 보고 네. 우리 장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치는 원인들 몇 개를 더 살펴보고 이 원인을 한 번 더 분석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쭉 있었던 원인이에요. 뭐냐? 우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돈 뺀다라고 하는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건 항상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해? 외국인들 특히. 오르면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라고 할 때 이 차익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또 내부적인 원인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스페이스X 상장. 예. 야, 여기서 돈을 빼서 미국에서 지금 쓸 돈이 있어. 뭐 있을 건데? 스페이스X 상장할 때 나 공모자금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으려면 받는 물량에 곱절로 증거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는 자금이 750억 불인데 현재 기준으로 그 2배 1,500억 불 이상의 증거금으로 이미 납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40조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돈이 모여겠지만 네. 전 세계에서 팔고 그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 지금 240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팔려고 하는 주식 1인데 응찰하는 사람이 1이야. 그럼 전량 다 받으면 되죠. 2면 0.5, 3이면 0.3 이렇게 받아가겠죠. 네. 경쟁률대로 받아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공모금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자금이 계속 쏠리니까 야, 돈 더 가져와. 더 가져와 하는데 돈 어디서 빼요? 한국에서 빼. 대만에서 빼. 일본에서 빼. 이런 수요가 차익 실현의 수요로 일단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장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금리 인상 우려. 두 번째 스페이스 등등등 해서 자금 수요에 기반한 차익 실현 욕구.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늘 있는 수요. 리밸런싱. 뭐냐? 근데 항상 리밸런싱 하니까 그런 것도 안에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몇이냐면 2에서 3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2에서 3을 놓고 시작했는데 우리 증시가 2배, 3배, 4배, 5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초월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비중이 올랐어? 비중대로 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 비중도 그렇고 종목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투자할 때, 작년에 투자할 때, 올해 초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종목 비중을 10, 15 이렇게 잡아난 펀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2배, 3배 올랐어요. 그리고 종목 비중은 미국에 있는 어떤 펀드도 다 25%를 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 예를 들면 100을 넣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우리 시장 비중이 이미 50.4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25%가 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그죠? 네. 근데 그전엔 그걸 예상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덜어내는. 그러니까 아. 시장 비중, 한국 시장 비중, 종목 비중은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항상 덜어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 네 번째가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간밤에 주말 사이에 1,560원을 터치했습니다. 1560.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환율이 높아지면 내가 지금이라도 한국 시장에서 팔아서 빨리 달러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한데 라고 하는 매도 압박이 또 한층 더해진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이유가 더럽게 많네. 네, 아유. 이게 다 뭉쳐서 그래요 오늘. 한 번에 다 뭉쳤어. 그걸 다 해설해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란 미국 이슈인데 네. 협상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뻔했는데 했는데 뭐 삐걱거리니까.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가 오늘 장중에는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직접 또 공격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에 타진됐어요. 테헤란 직접 공격했어. 예. 이스라엘. 그리고 속보가 다시 추가 속보가 나왔는데 공격 시설이 석유 관련 시설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죠 전 세계가. 아. 직접 공격했어? 예, 그런 속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집니다. 아, 이게 다 오늘 하루에 미친 영향이에요. 근데 하루에.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 있는 이슈 뺄게요.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이슈 글로벌한 이슈죠. 네. 네. 그죠? 두 번째 이란 문제도
글로벌한 글로벌이죠. 이슈죠. 그래서 일본장이 오늘 마이너스 4%예요. 일본. 대만장이 마이너스 3.48. 이 정도가 아시아의 증시에 직격탄을 준 역할이에요. 이거 곱하기 우리는 2배 먼저 네네. 나갔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 정도 빠질 수 있는 날에 우리의 아까 얘기한 차익 실현, 리밸런싱, 환율이 거기까지 얹어지니까 떴구나. 마이너스 8 정도가 8까지 나왔고 갔어. 집단적인 약간 패닉장이 조금 펼쳐졌어요. 요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만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예측이라기보다는 좀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네.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게 일단 결론 예측이에요. 일단 너무 놀라지 말래 너. 지금 너무 놀라고 너무 놀랐죠. 있거든요. 예, 너무 놀랐거든요, 예, 지금. 왜냐면 금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황당하죠. 예. 들어가자마자 지금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10% 이상 뭐 빠졌습니다. 장난치나 그러더라고 아까. 예. 일단은 아까 얘기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들어가 보면 그래? 고용이 많이 늘었다 이거지. 고용. 한꺼번을 더 다 이렇게 벗겨놓고 보니까 그래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어디서 일이 많이 늘어났나 했더니 서비스업, 서비스. 공공 부분이에요. 뭔가 했더니 미국에서 지금 뭐하죠? 월드컵. 월드컵. 그렇죠. 어.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안내요원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한시적 임시적 일자리구나. 항구적 정규직 일자리가 아닐 수 있는데 아니었어.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희망이야. 예,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어. 고용이 진짜 뜨거워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고용 좋아 이렇게 속단하게는 이르죠. 일시적일 수 그다음에 있어. 임금 증액 총액을 봤더니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임금에 저임금 임시직이 는 거 아닌가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네네. 자 결론. 그래서 금리 인상 거의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보기는 어려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우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패닉으로 던지기보다는 다소 위험하지만 그래도 관망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스탠스가 어떤가라는 거가 반론이 계속 지금 제기되는 중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반도체발 우리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아까 차익 뭐라고 했어요? 실현. 돈을 빼서 스페이스 상장도 가야지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많이 뺀다고 했잖아요. 네. 스페이스 상장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10일에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일단은 끝나요. 일단 네. 끝나. 물론 끝나도 아까 이선 씨처럼 나 살래 이런 분들은 사겠지만 공모에 들어간 자금만큼은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한 네. 절반쯤 되죠. 그렇죠. 자기가 분양받은 거 빼고는 낙찰받은 거 빼고는 빠지잖아요. 네. 적어도 차익 그 공모 때문에 쭉 빨렸던 돈은 일단 멈추고 어느 정도 낙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다음에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네.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거죠. 있는 리스크. 그럴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오르면 덜어내고 오르면 덜어내야 돼. 비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소 조정이 있죠. 네. 역설이에요. 오르면 덜어내야 되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 훅 빠졌어. 그럼 매도 압박은 또 줄어요. 줄어드네.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지. 미소가 있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밸런스 게임 같은 거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대탈출이야. 이건 아니단 그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네. 항구적인 요인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 떨어졌으니까 내일 덜 팔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쉬운 역설이긴 합니다만.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환율이에요. 환율.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처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환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대통령도 오늘 관련해서 예, 얘기를 그 무조건입니다. 우리 시장이 나쁘고 한국 경제가 틀려서 탈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환전 때문이에요. 역설이네. 예, 그런데 이거를 못 받을 상황이냐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무역 흑자 많고요. 경상 흑자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환전 안 하는 대기 수요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본적으로 그거 누를까라고 마음 먹으면 누를 정도는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개입을 안 하고 있었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7월 달에 우리 환 시장이 24시간 체제로 바뀌어요. 연중 무휴로 바뀝니다. 1년에 이틀 빼고는 다 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말도 쉬고 빨간 날 다 쉬고 낮에만 하거든요. 이 시장을 사실상 24시간 연중 무휴 시장으로 7월부터 바뀌어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바뀌면 지금은 밤에 일부 투기 세력들 전문가들이 막 밤 시장을 막 좌지우지 하는데 이제 완전한 오픈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한국 시장의 환율에 제대로 된 컨센서스 레벨이 어디로 잡힐지 아직 미정이죠. 네네. 이해되시죠? 네. 완전히 오픈되고 나면 지금 한국 시장이 1540이 컨센일까? 1510일까?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게 미정이라서 당국이 쉽게 말하면 방어선을 설정을 못해서 잠깐 구두로 말로만 개입하고 있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1530에 막을 거라 딱 했는데 시장 컨센이 1520이야. 그럼 그동안 막은 이유는 의미가 아깝잖아요. 없었지. 어차피 내려갈 아깝지. 거였고. 그렇지. 그냥 거꾸로 위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칫한 거라고 시장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멈칫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환율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그 멈칫이 7월 달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국이 개입을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 1시 12시부터 속보가 나오는데 드디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에 총알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러면 이제 하락 압박이 환율 하락 압박이 실제로 실탄으로 개입이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볼게요. 네. 내려간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마다 다르게 해석할 포인트도 있지 않아요? 있네. 우려도 우려에 그칠 만한 이유가 있고 차익 실현도 스페이스 항상 끝나고 나면은 공모자금 그나마 여유가 좀 생기고 네. 외국인 차익도 매도세가 줄 수 있으면 이제 덜 덜어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저절로 떨어지지만 이제 실탄 개입이 들어가니까 환율 압박도 좀 덜 할 수 있죠. 제 말씀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5-6가지 이유로 폭탄적으로 매도를 맞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패닉으로 보고 우리 시장이 꺾였다고 보고 과도하게 모두 다 투매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다만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조정 좀 할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리스크 관리할래라는 합리적인 판단은 괜찮아요. 네. 개인에 따라서. 근데 시장이 꺾였다. 오늘 기사 보세요. 이제 뭐 다 날아간다. 품에 큰일 났다. 한국장 다 꺾이나. 이런 이유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면서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보셔도 된다. 정도까지는 좀 해석해도 종합적으로 볼 되겠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얘기.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세훈이 열심히 했지. 세금 깎아준다고 하고 재건축 규제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지옥이라고 그거 계속 그러고. 민 거예요. 계속했어 부동산. 근데 민주당은 과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동산 측에서 노력했냐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책과 후보 상황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표율이 달라져. 지지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오게 해야 됩니다. 투표장에 안 이게 나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즉 부동산이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에 확실한 공약을 내걸어서 지지층을 과연 투표장에서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6페이지를 볼게요. 자,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는 200만 명, 207만 명으로 동일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정원호 득표율은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39%밖에 되지 않았죠. 네. 오세훈 득표율은 무려 58%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정원호 우세 지역에서는 투표율도 낮았고, 그죠? 투표율도 낮죠? 투표율이 한 3%포인트 낮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득표율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우세 지역보다 낮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이거 우려했었잖아. 그런데 사전에. 7페이지 보세요. 이런 걸 이해했으면 이런 정책이 공약이 나왔으면 안 돼요.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이 공약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으로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절대 못 끌어온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재산세 깎아준다고 그래서 정원 후보를 찍어줍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이미 우리가. 그런데 어떤 정책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지층을 와, 저 정책 너무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전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자, 다음 장부터는요. 이거는 박시동 대표가 저한테 제보한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자, 보세요. 강남에 붙어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플랜카드예요. 일 잘하는 서울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오세훈이 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지. 그러면 강남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예를 들면 임차인들이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나 쫓겨나겠네. 쫓겨나지. 전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 가슴이 갑자기 식지.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겠냐고요. 못 가죠. 자, 다음 장이요. 어. 강남구청장 후보인 김영곤 후보가 내세운 플랜카드입니다. 민주당 후보군요. 네. 강남 구민 세금 부담하라. 자기가 뭔데 실거주자 세금 감면을 건의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뭐예요? 네. 당선됐어요. 뭐야? 국회의원이야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그렇죠. 네. 이런 공약으로 과연 당선된다고 믿었습니까? 정반대.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일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걸 더 잘하고 제일 특화된 게 오세훈이니까 네. 오세훈한테 더 가지.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요. 부동산 공약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수많은 임차인들. 그리고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그렇지. 무주택자, 40, 50대 층. 그들을 위한 공약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들은 민주당을 믿고 그동안 계속 집을 안 사왔고 네. 집값 떨어진데 안정됐는데 여보 우리 참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집값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왔잖아요. 이 계층한테 민주당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고요. 이번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맞아. 오세훈은 찍을 수 없으니까. 아, 진짜. 이 패배 원인을 모르고 아.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점이 나오냐면 이제 일부 집값이 높은 동네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총선하고 이어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정책 나오면 항상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나올 거야.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엔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이미 싸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어려운 싸움이야. 자, 아유. 자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답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 거 11페이지. 아니야. 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립니다. 네. 부동산 실용주의와 노동개혁이요. 과천시장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면 과천시가 집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유세 올리고 재산세 만든다니까 반대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뭐죠, 근데? 없어요. 이런 단어. 없어요? 부동산 개혁에 제가 볼 때 반대하는 단어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실용.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원들은 이미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세금에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말은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념에 따라서 가는 정책이다. 우리는 그런 이념 정부가 아니다. 실용주의다. 요걸 강조하려고 부동산 실용주의 이런 걸 썼나 보네. 맞습니다. 맞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정상화로 간다. 그 정상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념으로 몰아붙이고 실용이라는 단어를 들어서서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이소영 의원은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저희가 이소영 의원한테 계속 질의할 거예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 걸,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에 진 거를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때문에 졌다고 해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할 다 거예요. 꼬여버려. 자,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설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뭐 한 발짝도 못해. 나설 수가 못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반동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잖아요. 골치 아프네.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는 저는 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골치 아파. 네.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얘기 하는 의원들 계속 얘기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부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부동산, 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상화 방향을 계속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은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네. 이광수는 정책적으로도 오세훈을 너무너무 끔찍이 싫어했지만 인간적으로도 오세훈을 싫어했어. 그 당선만큼은 막자는 차원에서 정원 후보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오세훈이 잘하는 정책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정말 나는 오세훈이 당선되는 거 끔찍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어. 맞아요. 마지막 날도 제가
그래 지지 지지 연설도 가서 연설까지 제가, 했잖아. 정원 정원 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퇴기 얘기하잖아요. 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개혁이다.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왜 따라하지 않느냐고요. 이광수 소장님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죠. 네. 원래부터 경고를 네, 했었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가 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게 너무 어쩌면 너무 큰 걸림돌이야.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면 그러면 너무 이거 힘든 어려워. 싸움이 되는 너무 어려워. 거예요. 이거는. 이거 그러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도 혼자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예. 일단 첫째 모든 언론이 지금 정원호의 패인을 부동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죠. 오늘 막 난리 났습니다. 그 누구예요? 하여튼 이제 다 달려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 올려서 이제는 뭐 선거 졌다, 뭐 세금 낸다고 해서 강남에서 표 못 얻었지 않느냐 이 맞습니다. 얘기를. 네. 근데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와서 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세금 깎아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란 때도 이재명 대통령 안 찍어줬는데 지금 뭐 정원 후보 찍어줄 것 같습니까? 안 찍어. 아니 머리가 나쁜 거예요? 뭐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기간이에요.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정책과 세금이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논의해서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끝입니다. 진짜. 기회는 진짜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공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불쇼만. 네. 매불쇼는 계속해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아니 근데 주말에 저한테 얘기했대요? 어떤 얘기요?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최영 해도 되죠? 최영학교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매불쇼 문 닫아도 부동산 개혁하겠대. 문 닫아도. 저 팟빵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네. 눈물 났다. 우리 함께 간다.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아, 좋을 네,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네, 배임으로 저 잡혀갈 수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는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한 드릴게요. 인간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12페이지. 12페이지는 12페이지. 뭐야? 아, 불안하다. 또 누구 이름 나올지. 아, 자, 자, 이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구별을 조사한 겁니다. 주식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구, 성남구, 서초구, 성남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용인시 여기 다 졌어 민주당에. 그래? 이 너무들하네 이 사람들은. 아니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그나마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러게. 진짜네. 와 진짜 너무들 한다 진짜. 아니 그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었는데도 안 찍어. 예. 그럼 그럼 여기 그냥 포기하자고요. 포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뭘 해도 안 찍어. 와 너무하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주식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좀 정책도 지지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와, 여기 다 줬어요 다. 다 좋네. 네. 성남시장 저쪽, 성남시장 줬어. 용인시장 저쪽, 강남구 이런데 뭐 몰표. 너무한다 진짜. 아니 이거 재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럼 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돈 벌게 해주면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랬잖아. 그럼 뭐 이익 투표한다고 이익 투표도 아니네 이것도. 그러면 강남구는 이익 투표한다 그랬거든 그 동안에. 이익 투표도 아니야 이거 보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재산세 깎아줍니다.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그 지난 금요일에 또 이거 보유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니, 세수는 일단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게 팩트고 네. 집값 올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마저도 얼마 안 되더만. 그것도 제가 다 진짜 보여드렸잖아요. 했잖아. 진짜 쥐꼬리더만. 아이고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내는 걸로 집값은 뭐 수억 원 올랐는데. 근데 이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그런 정책들이야. 맞아요. 보유세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보유세가 높긴 높나 보네. 이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 저 끝까지 쫓아가서
계속 이제 제가 팜플렛 들려고 그래요. 그 지역 사무실 가서. 그 사람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정책을 거예요. 얘기하는 왜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같은 당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진짜로- 무슨 명이요? 이재명 따라간다는 거 뭐야? 그런 거래 자기가. 이재명 따르는 게 그 뭔데? 뭐야? 단어 있잖아. 뉴 이재명 이런 거래. 정책은 안 따라가면서 그럼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책 아니고. 정책을 따라가야지. 정책을 따라가야 이재명이죠. 정책을 따라. 이번에는 실제로 행정가를 뽑는 건데 정책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왜 웃었어요, 근데? 아니 그 단어 기억 못하는 거야. 전 몰라요, 전 정치. 그 단어도 뭐 그렇게 쓰지 말고. 아니 정책을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슬로건을 걸었던 분들 이번에 당선이 만약 됐다 그러면 그나마도 내가 정치공학적으로 인정하겠어. 그렇죠. 다 떨어졌어. 맞아요. 맞잖아. 맞아요. 왜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식거든. 안 갔어요. 안 가는 거야. 가더라도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시장은 다른 사람 찍는 거야. 서울시의 50% 이상이 집이 없이 임차인들이요. 그렇지. 그러면 집값 안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해 못해요? 진짜 이제 우리 삶이 바뀌겠구나.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해서입니다. 나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나도 신혼집을 서울에서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질 좋은 걸로. 그렇죠. 내 삶이 바뀌잖아. 그렇죠. 맞잖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적극적으로 정부는. 투표장에 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오세훈은 못 찍으니까 주모도. 못 찍으니까, 맞아. 주모도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안 투표장에 나가는 간 거야. 아이고. 이거를 해석을 못해. 예.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했으면 우리가 뭐 후회를 하든 죄송하다고 하든 결과적인 얘기 이런 비판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목이 터져라 얘기했잖아요. 그 정원호 캠프는 왜 안 했어, 근데? 아니, 그 지지 선언도 실제로 두 분은 사실 뭐 정치인도 아닌데 그 용기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누군가에게는 이 버림받는 일이거든, 그쵸. 지지하는 거. 그쵸. 그러면은 그 소통이 가능했을 텐데 그거 왜 잘 안 되나 보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과거는 이제 그렇다 치자.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거야,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그래서 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이거 바꿔봐야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근데 2개월. 너무 다행인 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같은 길을 가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그렇지.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치를 때 이재명 정부 힘 실어주기라고 성격 규정했잖아. 네. 네, 맞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다 반대야. 네. 와, 돌겠더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해버려. 돌겠더라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대. 예? 돌겠더라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동참하신다면. 네. 네. 이제 정책만 남았다 이거죠. 정책으로 이제 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어렵죠. 이재명은 또 혼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또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든 뭐 공시지가 유리든 뭐 이런 걸 건드리는 기간이 지금부터 8월 말까지예요. 네. 이걸 지금 정해서 이제 여당에 토스하는 게 국회에 토스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9월부터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각종 반론들이 막 쏟아지면서 쏟아지겠지. 내용이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겠지. 뭉개지기도 하고 막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1월 이쯤 되면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 치는 대로 이제 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진짜 이제 시작된 거야. 근데 진검승부가 시작된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아.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다 한 얘기가 뭡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얘기하자. 맞아. 근데 지금 지방선거 끝나니까 얘기하는 게 뭔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지 네. 아세요? 총선 얘기하자. 총선 얘기. 총선 끝나고 총선 하지. 준비해야지. 이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러면 총선 부동산 끝나고 개혁은 하지. 언제 하자는 거예요? 총선 총선 끝나면 끝나고. 또 대선 얘기할 건데. 그럼 대선만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맨날 실패야.
그러면 그거 갖고 보수가 또 장난질하고 그렇죠. 장사해보는 이번에도 거야. 졌잖아요. 또 졌잖아. 예. 아니 내란 이후로 해서 서울시장을 뺏기는 게 말이 됩니까? 되냐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뭐 근데 어려운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쵸, 우리는 뭐 그쵸. 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잖아,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예, 이겨야 된다. 그거는 이겨냅니다. 맞잖아. 네. 이겨내요. 아니 더 힘을 내려고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네.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 갈 좋습니다. 때까지 가본다. 갈 때까지 가기로 했잖아. 저는 갑니다. 가기로 했어. 저는 가기로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네. 이거는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단단히 먹었고 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내가 사적으로 연락 잘 안 하는데 안 하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보내는 거야 사실. 예. 나한테 나 부끄러워질까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여건은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가 조정을 폭락이 아니라 억눌렸던 우리 증시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법을 막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코스피 5,000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한 거죠. 특히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연금 고갈 우려까지 단숨에 잠재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흔들림은 위기가 아니라 더 투명하고 강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라는 진단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